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10월 3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자꾸만 11월 2일이 화요일인 것 같은 그런 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 중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기사인지 추려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동향. 김영익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수출 동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0.86 정도로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제일 높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백 테스팅을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많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을 보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을 체크를 하고요. 오늘 채플미에서 ISM PMI, 제조 PMI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PMI에서 나오는 이 설문조사의 응답, 각 섹터별, 산업별 응답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보면 정말 미국의 ISM 제조 PMI랑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동향, 요 두 가지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 올해 무역 적자 500억 달러 넘나, 이런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사는 전부 서울경제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67억 달러 적자겠죠. 올 누적으로 356억 달러 지금 적자인 상황이고요. 수출이 마이너스 5.7%로 2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등 악재 반등 난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을 했고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한 달 새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등 교육 조건 악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올해 연간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무역수지 규모가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고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무역적자 규모를 키웠다. 이 중 원유가스 석탄 수입액이 전년 대비 42.1% 늘어난 155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돼 수입액 급등을 주도를 했다. 이번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국의 기술 고도화 등 여러 악재가 중첩되어 당분간 반등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15대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28.5%, 석유 제품이 7.5%, 다 이거는 증가입니다. 네, 제가 이번 10월 달부터 자동차가 이제 플러스로 이래 막 돌아서는 워낙 기저 효과가 낮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10월부터 내년 거의 한 5, 6월 달까지는 계속 자동차 부문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차가 28.5%, 자동차 부품도 플러스 3.2, 석유 제품이 플러스 7.5, 2차 전지가 플러스 16.7%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1년 새에 30%나 가격이 급락한 디램 시장의 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무려 17.4% 역성장을 했네요. 메타와 아마존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요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상당 기간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7개월 연속 적자 기록한 무역 수지 추이가 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이 무역 수지 적자가 93억 9천만 달러로 가장 컸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10월 달은 지금 67억 달러 적자인 상황입니다. 플러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은 여전히 좋았었잖아요. 그죠? 수입액이 너무 커서 수출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지금 그 수출 무역 수지 수출이 지금 엉망인데 무슨 소리냐. 무역 수지랑 이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수입이 너무 늘어나서 무역 수지는 이제 적자인데 제가 수출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수출이 엉망인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수출은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수출이 꺾였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7%. 수출이 이제 꺾였고 반면에 이제 수입은 여전히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머지 산업군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엽기적 효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바로 밑에 이 얘기가 나왔었군요. 지역별 수출액은 이 지역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2004년에서 2007년 중국의 인프라 투자 때는 우리나라의 굴삭기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그리고 롯데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잖아요. 조선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나왔을 때 카메라 모듈부터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을 또 중국하고 또 미국이 주도를 하는데 중국은 자국 배터리 업체 보조금 줘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여러 업체들 뭐 GM, 포드 그리고 테슬라 등등 해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출 동향 보실 때요 지역별 수출액을 자세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유럽연합이 10.3% 증가했고요. 미국이 6.6%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마이너스 15.7%, 아세안도 마이너스 5.8% 감소를 했네요.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는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9월 흑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한 달 새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무역 적자가 356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500억 달러가 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여건 악화 속에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출 산업을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 건설, 중소 벤처, 관광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눠서 세부 추진 과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도 이날 제3차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에너지 효율화 등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점점 커지는 침체 경고음, 한국 부도 위험, 5년 만에 최고치, CDS 프리미엄 2017년 이후 최고 70bp, 수출 부진, 반도체 산업 악화 등 악재 산재, 예, 한국 부도 위험 이러니까 어이 뭐야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최고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5년이면 2017년인데 한번 볼게요. 국가 신용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신용 부도 수업입니다. 예, 크레딧 디폴트 수업을 이제 신용 부도 위험 수업. 이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고강도 긴축과 부진한 수출 실적과 장기화된 고물가 여파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1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환 평년기금 채권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달 31일 70bp로 전날보다 4bp 올랐고요. 이는 2017년 11월 14일 70.7bp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면 2017년 11월 달이 어떤 상황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7년 11월이면 아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던 달로 기억이 되고요.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8년 1월 29일이었나요? 2607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낼 때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낼 때였었는데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거 월봉을 보는 게 낫겠네. 삼성전자. 그렇죠. 11월 달에 57,520원. 여기다가 이제 50을 곱해주면 55, 25, 57이 35 해서 280만원. 예, 고점 찍을 때가 요 1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5년 만에, 그러면 5년 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2017년도에 그렇게 아주 시장이 좋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면 야 2005년 만에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뭔가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 11월 달에 종합주가지수도 그해 2016년 말이 코스피가 2026이었거든요. 2026이었는데 11월 달에 2561 막 찍으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혹은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다. 대외 신인도가 낮아 부도 가능성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주요 기업의 5년물 CDS 프리미엄 역시 현대자동차가 74.94bp, KT와 삼성전자는 각각 67.83, 71.42 등으로 한층 올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 얘기가 아까 읽었던 그런 기사하고 비슷하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반도체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1% 감소해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14년 만에 그러면 14년 전은 또 언제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4년 전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을 때잖아요. 그죠? 예, 다만 여기 2008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CDS 프리미엄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급등한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 위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위기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달 FOMC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곽유나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네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께서 오신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네요. 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단독 기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에 한국 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한국하고 사우디 수교 60주년이죠. 기념하기 위해서고 G20 회의 이후 중순 방한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 윤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양국 우호 확대 전망, 710조 네옴시티 한국 수주 청신호. 지난번에 안 온다라고 해서 관련된 주가가 확 다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오나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로 평가되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중순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다. 이달 중순이네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여부를 두고 그동안 무산 등 여러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 한국을 찾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면서 우호를 다질 예정인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 측과 이달 중순 이후 방한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네요. 사우디의 석유와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해온 빈 살만 왕세자는 올해 9월 27일 사우디 정부의 공식 수반인 총리에 임명이 됐다. 올해 총리에 임명이 됐군요. 네, 그리고 60주년을 기념해서 방한을 조율해 왔는데 우리 정부가 그의 한국 방문은 2019년 6월이 마지막이었었네요. 지난달 말 정부 일각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의 일정 때문에 방한이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양국의 조율 끝에 이달 중순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재계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왕세자의 방한 관련 실무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하고요. 이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방한을 하면 양자회담이 진행이 되고 60주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 협력을 다짐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고 빈 살만 왕세자는 710조 원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옴시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북서부 홍해 인근이고요. 면적이 26,500 평방미터고요. 그리고 5천억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50조 원이고요. 2030년 완공 목표고요. 2030년 그리고 구성은 더 라인 폭 200m 길이 170km 친환경 도시 옥사곤 복합산업단지 그리고 트로제나 초대형 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아마 되나 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가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710조 네옴시티 수주 청신호 현지 원전 진출 기대감도 커져 등 돼 있고요. 네옴시티 첨단 ICT 접목 예상에 네이버 등 IT 업계도 들썩이고 있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원전 공동 수주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사우디가 지금 부산하고 2030년 엑스포 유치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만 주지는 또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지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사실 이 중동의 지도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위에 이라크가 있고, 그 이라크 오른쪽에 또 이란이 있고, 그 이란 밑에 사우디와 이란, 그 사이에 페르시아만 있고, 그 사우디 바로 위에 UAE가 있네요. 그 밑에 오만하고 예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하고 있는 이 홍해 제일 윗부분에 네옴시티를 건설을 하네요. 이렇게 해야 이제 유럽에서도 오기 편하게 기 때문에 좀 제일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조감도인데요. 우리가 옥타곤, 펜타곤, 예, 옥사곤이면 육각형이겠죠. 아마 펜타곤이 오각형이고, 예, 여기에 보니까 옥사곤 조감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부유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알겠네요. 이 홍해 바다 위에 떠 있네요. 보니까. 네, 여기 관련해서 이번 방한 시기가 이번 달에 15일에서 16일에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다가 바로 직후에 한국을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나 봅니다.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렇게 2015년도에 1차 완공이고 2030년도가 최종 완공이네요. 그럼 2025년 1차 완공이면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내년에 2023, 4, 5니까요. 그죠? 도시 길이가 이제 170km에 달하니까 엄청나죠. 여기서 대전 정도,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겠죠. 아마 서울에서 강릉까지도 아마 18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서울에서 강릉 가는 그 정도 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난 도시를 짓고 서울의 44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이제 서울의 한 1.1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울의 44배니까 이 도대체 엄청난 규모네요. 예,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만드는 거네요. 스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현재 1.4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전업계에서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경합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이거 어제 읽어봤던 기사네요.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법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은 나라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사우디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130개 이상의 국가가 합의해서 미신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찰을 강제한 IAEA 추가 의정서에 사우디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핵 개발에 나선 이라는 의식을 해서 여차하면 사우디도 맞불어 놓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그렇군요.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는 만큼 사우디 원전 수출의 키는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개선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한미 원전 공동 진출로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미국과 지분을 나눠서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원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정상회담에 한미 원전 공동 진출 등의 의제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의 마지막 변수는 꼬여있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인데요. 지난달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이 SNS에 자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사우디계 미국인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물만 주지는 또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와 2030년 엑스포 유치를 다투고 있는 만큼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라든지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지렛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제2의 중동 특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칩월, 반도체 칩할 때 이 칩월, 크리스 밀러, 반도체가 군사력의 중심, 미국의 대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라는 기사인데요. 반도체 전쟁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 반도체 전쟁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나 봅니다. 첨단 반도체 기반 컴퓨팅 파워, 차세대 군사력가를 핵심 요소, 미국 전방위 규제로 중국 굴기를 차단하고 한국 반도체 생존법은 결국 혁신이다. 삼성, SK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 미중 경쟁의 기술 진보는 내려질 듯. 이런 내용이군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 한국도 대중 반도체 규제의 편에 서야 합니다.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스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군사 전략가들은 컴퓨팅 파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을 했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떠오르는 경제사학자인 밀러 교수는 경제사학자시군요. 밀러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서 반도체 전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위한 싸움, 부제가 그렇네요.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는 이 책이 반도체가 세계 경제의 구도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평했고요. 밀러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직결된 이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우려를 한다면서 첨단 반도체가 뒷받침하는 컴퓨팅 파워는 차세대 군사 시스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제어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중국이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옛 소련에 승리하게 된 배경 역시 컴퓨팅 파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우위라고 분석을 했고요.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한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엄청난 화력과 정교함을 보인 레이저 유도탄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사담 후세인의 군사를 몰아냄과 동시에 소련 지도자들에게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기술 경쟁에서 도태된 옛 소련은 그해 12월 해체됐다. 네, 1991년 12월 26일 날 고르바초프가 선언을 하죠. 소련은 이제 미의 규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 보호 효과도 밀러 교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로 미국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규제가 범용 반도체가 아닌 첨단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이고요. 그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반도체 강국들 역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대중 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는데요. 양쯔 메모리, YMTC죠. 양쯔 메모리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의 영향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라는 이 법안 등을 통해서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어도 자국 내 제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밀러 교수의 전망인데요.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을 포함을 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만과 한국 등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거세지는 미중파워 게임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혁신밖에 없다는 것이 밀러 교수의 조언이고요. 한국 기업들의 숙제는 결국 더 첨단 수준의 칩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간의 업적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간 기술적 긴장을 헤쳐나가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정치 및 규제 리스크를 감안을 할 때 중국 투자에 대한 유인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고요. 반도체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를 조망한 그는 반도체 강국의 조건으로 잘 훈련된 인력과 글로벌 시장과 해외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대규모 투자 능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국내 정책이 견인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과 미국 주도의 나머지 세계가 나뉘는 분기점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여파로 반도체의 기술적 진보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무어의 법칙을 보장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전력에 대출 등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위기,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한국에 IMF가 오는 거 아니냐, 또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비관 속에 주식 시장은 2,300을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조금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적는 기사도 있는데, 여러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실제 팩트가 뭔지,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라낼 수 있습니다. 한전채 때문에 문제가 이 채권 시장의 경색이 대규모 한전채 발행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의 대출 등 유동성 공급, 회사채 시장 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최근 레고랜드발 신용경색 사태로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총 95조 원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았고요. 특히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한국전력의 대출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채권 발행이 안 되면 대출을 해주면 되죠. 윤종규, 조용병, 함영주, 손태성, 손병환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1일 서울 중구 뱅크스 클럽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이 같은 시장 안정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5대 금융지주가 제시한 잠정안은 크게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참여 12조 원,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 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규모는 5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벌어들인 합계순이익 16조 원의 6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선 채권시장의 블랙홀인 은행채 발행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전 등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자금을 공급을 하고 특수은행채랑 여신전문채, 회사채 기업음, 자산유동화 기업음, 환매조건부 채권 RP를 매입을 하고요. 또 머니마켓 펀드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 크레딧 라인 한도 여신을 유지를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발표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김주원 원장님이 5대 금융지주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김광수 은행연합 회장은 고금리 상황과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은행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금이 대출 등을 통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다시 순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격주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그 국민은행에 행장을 하셨던 김정태 행장님이 동원정권 출신인가 아마 그러신데 우리나라 그 2002년, 2001년 그때 당시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시장이 500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그때 두 번이나 9.12 테러 때도 그랬고요. 주식을 5천억을 사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김정태 행장님은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턱대고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왜 주식 사는 줄 아냐. 여기서 더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사명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500에서 주식 5천억 사셔가지고 다 벌었어요. 두 번 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 금융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이 심리가 무너지기 전에 바로 액션을 취하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고의 조짐이 나는 그 순간에 딱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재작년에도 증환기금이는 만들어 놓고 10원도 못 샀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막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팩트를 알면 우리나라 지수 1400, 1500, 1600 그 PBR하고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이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른 금융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가 금융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웜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